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이 한 것만큼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벌보다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미 일어난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교정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처벌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교정적 정의란 손해와 손실을 회복하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보고 어떤 형벌을 내릴지 미리 법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죄의 무게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응보주의입니다. 대표적 사상가는 여러분도 익숙한 칸트입니다. 응보주의에서 처벌의 목적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와 동등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동등성의 원리를 주장했죠. 형벌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언명령, 즉 도덕적 의무입니다. 다만 응보주의의 한계도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약하고 범죄자,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공리주의입니다. 대표 사상가는 벤담입니다. 공리주의에서 처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입니다. 두 가지 예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예방은 일반인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고, 특별 예방은 범죄자 자신을 교화하여 재범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벤담은 범죄자가 위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실이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실린 두 철학자의 원전 자료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가 자료가 칸트의 글, 나 자료가 벤담의 글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적 형벌은 범죄자 본인이나 시민사회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고요. 인간은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으니까요. 반면 벤담은 처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더 큰 악,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벌의 강도는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해야 하고 더 가벼운 처벌로도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무거운 처벌은 불필요한 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관점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냐, 사회 이익을 위한 예방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정적 정의와 직결된 가장 뜨거운 논쟁, 사형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존치론, 반대하는 입장을 폐지론이라고 합니다. 존치론 측에서는 첫째,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셋째, 국민의 자유와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방위 수단이라고 주장하죠. 반면 폐지론 측에서는 사형이 인간의 존엄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교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며 오판할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개별 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사회방위입니다. 사회계약을 어긴 범죄자는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며 그 적은 추방이나 죽음으로 국가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루소는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신이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을 죽일 경우 사형을 받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논증했습니다. 베카리아는 반대로 사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 양쪽에서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사회계약론의 측면에서 생명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므로 사형은 국가가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여도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베카리아는 만일 국가가 한 시민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사형을 시킨다면 시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공리주의 측면에서는 형벌의 효과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처럼 한순간 끝나는 처벌보다 종신노역형이 사람들 마음에 오랫동안 두려움을 주어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했습니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살인에 대한 최상의 균형은 사형이라고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칸트가 사형이 오히려 살인범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베카리아가 생명권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어서 사형권이 없다고 주장하자 칸트는 그 논리는 형벌권의 기초를 범죄자의 약속에 두는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벌권의 기초는 범죄자가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지 않고 부정의를 저지르면 그와 동등하게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의 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형벌은 범죄자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의의 원리인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벤담은 예방주의 관점에서 형벌을 바라봤습니다. 벤담은 사회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벌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원칙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형벌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에 속합니다. 하지만 더 큰 악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강도는 범죄가 끼친 해악에 비례해야 하고 더 가벼운 형벌로도 같은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무거운 형벌은 불필요한 악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형벌이 효과가 없다면 그런 형벌은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대의 정의 실현이다. 오판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 간다 등입니다. 반대로 사형 폐지론의 근거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 범죄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서 더욱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사형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오판의 가능성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사회에 사형이 필요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또한 범죄를 재판하는 사람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유로 강력 범죄가 정의로운 형벌을 피해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엔 오판과 사형제도의 문제를 보여주는 실제 역사 사례, 칼라스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 개신교 신자 칼라스는 큰아들이 자살하자 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다 가족에게 살해당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결국 고문과 허위 자백 속에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됩니다. 3년 뒤 계몽 사상가 볼테르의 도움으로 재심이 이루어지고 칼라스의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미 그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판 가능성이라는 사형 폐지론의 핵심 근거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형이 집행된 뒤에는 어떤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사형제도를 둘러싼 가장 결정적인 윤리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할 판사와 검사, 그리고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의 도덕적 의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